이제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악인을 마주했을 때의 심리적 반응과 실천적 대응, 장기적 평화 유지 방법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각 파트에서 논의한 원리와 전략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마지막 파트에서는 지금까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적 의미와 삶에 주는 교훈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핵심은 악인에 대한 인식과 정의이다. 부처님께서는 악인의 존재를 단순히 미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행동과 의도를 명확히 관찰하며 이해할 것을 가르치셨다. 김민준 사례에서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동료를 방해하는 그의 행동을 피해자들은 단순히 미워하지 않고 행동 패턴과 의도를 분석함으로써 대응 전략을 세웠다. 이는 악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감정적 반응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첫 단계이다. 두 번째 핵심은 용서하지 않는 지혜와 자비이다. 불교에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항상 자비가 아니며 때로는 악인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마음과 삶을 보호하고 악행의 반복을 막는 현명한 선택임을 강조한다. 이혜린 사례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을 퍼뜨리는 그녀에게 무조건 용서를 베풀지 않고 심리적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은 자신의 마음과 공동체를 보호하였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을 정당화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핵심은 심리적 반응의 이해와 분석이다. 악인을 마주하면 분노, 두려움, 실망, 혼란, 자책 등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정민수 사례에서 학창 시절 반복적인 문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분노와 실망을 경험했지만 감정을 객관화하고 분석함으로써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 이해는 단순한 감정 통제가 아니라 실천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기초가 된다. 네 번째 핵심은 실천적 대응 전략이다. 물리적 거리 두기, 심리적 경계 설정, 정보와 관계 관리, 행동 패턴 관찰과 기록, 선과 가치 유지,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 심리적 대응 기술, 반복 피해 예방, 악행과 자신 분리 등 다양한 전략은 악인의 영향으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구체적 방법이다. 서하늘 사례와 최은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러한 전략들은 단순한 방어적 태도를 넘어 마음의 평화와 삶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수행적 접근이다. 다섯 번째 핵심은 장기적 평화와 마음 챙김이다. 명상, 마음 관찰, 심리적 회복 루틴, 선업 축적, 반복 학습, 내적 평화 우선 설정 등의 전략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으로 삶 속 악인의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게 한다. 김다은 사례에서 친구 모임에서 반복적 갈등 상황에도 피해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마음을 챙기고 사회적 지지를 활용함으로써 안정감을 유지하였다. 이는 불교 수행의 핵심 원리와 연결되며 삶에서 지속 가능한 내적 평화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 여섯 번째 핵심은 사례 분석과 적용의 중요성이다. 실제 한국인 사례를 통해 우리는 각 상황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과 효과적 대응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김민준, 이혜린, 정민수, 서하늘, 최은서, 김다은 사례는 다양한 유형의 악인과 상황을 보여주며 공통적으로 불교적 지혜와 마음챙김, 실천 전략이 장기적 평화 유지에 필수적임을 확인시켜준다.
사례 분석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현실에서의 행동과 선택에 지혜를 제공한다. 일곱 번째 핵심은 자기보호와 선업 축적의 통합적 관점이다. 악인을 피하고 대응하는 모든 전략은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선업을 축적하는 수행적 접근이다. 피해자들은 악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원칙과 선을 지키고 명상과 회복 루틴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기적 감정 반응에서 벗어나 삶의 전체적 조화와 평화를 실현하게 한다. 여덟 번째 핵심은 연속적 실천과 학습이다. 악인을 마주하는 상황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한 번의 경험으로 완전히 대응 전략을 완성할 수 없다. 지속적인 관찰, 자기 점검, 명상, 감정 분석과 기록, 사회적 지지 활용을 통해 우리는 점차 내적 안정과 지혜를 강화하게 된다. 이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선업을 축적하는 반복적 수행과 연결된다. 마지막 핵심은 내적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삶의 태도이다. 외부 환경과 악인의 존재는 언제나 변화할 수 있지만 내적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화가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며 악인을 피하고 대응하는 모든 전략은 결국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한다. 김민준, 이혜린, 정민수, 서하늘, 최은서, 김다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내적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악인의 행동을 초월하여 삶을 조화롭게 만드는 핵심임을 이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악인을 마주하는 것은 삶의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불교적 가르침과 실천적 전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선업을 유지하며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다. 관찰, 용서하지 않는 지혜, 심리적 분석, 실천적 대응, 장기적 평화 전략, 사례 기반 적용, 자기 보호와 선업 축적, 연속적 학습, 내적 평화 최우선 설정 등 모든 요소가 통합될 때 악인의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순히 외부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근본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길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며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가르친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상처는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불교에서는 낙인으로 구분하며 단순한 화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과 마음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존재로 본다. 오늘의 강의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낙인을 피하라는 가르침을 중심으로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대 용서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비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악인이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인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며 이러한 행동이 개인의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끊임없이 경쟁자를 깎아내리거나 친구 관계에서 배신과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악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악의는 단발적인 실수나 일시적 갈등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해악 행위로 인해 관계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악인을 인식하고 단순한 화나 미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며 적절히 대응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자비심과 무조건적인 용서를 구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기르는 데 핵심이 된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김민주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동료들의 실적과 능력을 평가하면서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정보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을 헐뜯는 습관이 있다. 그의 행동은 처음에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되면서 동료들의 신뢰와 팀워크를 훼손하고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만약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참고 넘어가거나 용서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게 되며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장기적인 상처를 남긴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단순히 미워하거나 복수하는 대신 낙인으로 인식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대응으로 본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삶의 질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수행의 일환이다. 악인을 식별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첫째, 반복되는 패턴이다. 한 번의 실수나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악인은 유사한 해악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둘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이다. 단순한 사소한 갈등이 아니라 타인의 신뢰, 사회적 평판, 정신적 안정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자기 반성과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경우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계속해서 남을 해치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는 단순한 인간적 실수나 성격 문제를 넘어 악의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을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자신과 주변을 보호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이혜린을 살펴보자. 이혜린은 동네에서 평소 친근하게 보였지만 이웃들 사이에서 험담을 퍼뜨리고 타인의 사생활을 왜곡하여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실수로 보일 수 있지만 반복적인 행동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그녀의 행동은 대상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지역 사회에서의 신뢰관계를 흔든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낙인으로 간주하며 단순히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강조한다. 이는 자기 보호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카르마를 쌓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기도 하다. 악인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자비는 중요한 덕목이지만 무조건적인 용서와 동의는 자칫 자신을 해치거나 악인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자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악인을 피하거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라 수행의 일환으로 마음의 평온과 삶의 조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또한 악인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판단의 균형이다. 모든 갈등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곧바로 악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고 반복성과 의도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료가 실수로 정보를 누락하거나 프로젝트에 늦게 참여했을 경우
이는 악의적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속임수, 거짓말, 혹은 타인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악인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 잡힌 판단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적 소모를 줄이는 핵심 원칙이다. 불교에서는 악인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악행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한다. 악인의 행동에 반응하며 화를 내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은 자신에게 부정적 에너지를 쌓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해친다. 따라서 악인을 인식한 후에는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거리를 두며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에서 자비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고통 해소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의된다. 자비심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덕목이며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이상적 가치로 간주된다. 그러나 자비의 실천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마음속에 자비심만 품는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조화롭고 평화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비심이 맹목적 용서로 변질되어 악인의 행동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를 경계하며 자비의 진정한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자비는 단순한 호의나 친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통찰과 이해에서 비롯된다. 즉, 상대방의 상황과 행동의 원인을 관찰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인식하며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현명하게 행동하는 마음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비와 맹목적 용서의 구분이다.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악행을 받아들이거나 참는 것은 아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화와 선업을 유지하기 위해 악인의 행동을 인정하되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히 거리를 두는 지혜를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비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핵심이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박지훈은 친구 관계에서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금전적 부담을 지우며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친절한 마음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하려 했지만 반복되는 피해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박지훈에 대한 자비심은 유지하되 맹목적인 용서는 피해야 했다. 그의 행동을 인식하고 필요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 이는 자비의 한계를 이해하고 실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불교 경전에서도 자비의 한계를 강조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능엄경 대서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행을 반복하는 존재에 대해 지나친 동정이나 용서는 오히려 선업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즉, 자비는 무조건적인 관용이 아니라 지혜와 통찰이 동반될 때 올바르게 작용한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악인의 악행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방법으로 연결된다. 실제 삶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을 조종하는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자비를 베풀면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악행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피해를 남기게 된다. 또 다른 사례로 이혜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혜린은 동네에서 지속적으로 험담을 퍼뜨리고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이 경우 자비심을 가지되 그녀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악행을 그냥 용서하거나 참는다면 그녀는 계속해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것이고 결국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비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혜로운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자비의 한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측면은 자신의 마음 보호와 연결된다. 악인의 행동에 대해 무조건적인 용서를 시도할 경우 우리는 반복적인 스트레스, 분노,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결국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해치며 수행과 평화로운 삶을 방해한다. 따라서 자비심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안정시키는 도구로 이해해야 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할 때 진정한 자비는 올바르게 발휘될 수 있다. 또한 자비의 한계를 이해하면 악인을 적절히 분리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동료를 방해하거나 정보를 조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단순히 화를 내거나 복수하려는 대신 그의 행동을 인정하고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선업을 유지하며 악인의 행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지혜를 분별지라고 부르며 자비심과 함께 수행해야 하는 핵심 덕목으로 강조한다. 실제 사례를 종합해보자. 정민수는 학창 시절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그룹 내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반복되는 피해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쌓였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정민수에게 자비심을 가지되 그의 악행을 용인하지 않고 적절히 거리 두기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다. 이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자신의 삶과 선업을 보호하는 실천으로 연결된다. 자비와 용서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한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악인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인식하고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며 필요할 경우 거리를 두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는 불교 수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 자비의 한계를 이해하면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악인의 행동을 적절히 제어하고 반복적인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공동체의 평화와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지혜롭고 균형 잡힌 판단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게 된다. 이러한 자비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불교에서 자비의 한계는 단순히 남을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선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로운 경계이다. 자비는 무조건적인 관용이 아니라 지혜와 통찰이 동반될 때 진정으로 발휘될 수 있으며 악인의 행동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보호하는 핵심 원리이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자비의 한계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 박지훈, 이혜린, 정민수 사례에서 보듯이 반복되는 피해와 악인의 행동을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선의와 협력을 통해 서로를 돕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혹은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이 존재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단순히 미워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과 의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하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악인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핵심 단계이다. 따라서 악인의 유형을 이해하고 각 유형에 맞는 대응 전략을 배우는 것은 불교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첫 번째 유형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들은 행동이나 말로 명백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의 성과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친구 관계에서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며 피해자는 직접적인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김민주는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직장에서 정보를 조작하고 동료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 했다. 처음에는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반복되고 지속되면 동료들의 신뢰와 팀워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사람은 악인으로 인식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마음속 화나 분노로 대응하기보다는 지혜로운 관찰과 행동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 유형은 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지만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타인의 평판이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겉보기에는 무해하게 보이지만 반복되면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예를 들어 이혜리는 동네에서 지속적으로 험담을 퍼뜨리며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훼손하였다. 그녀의 행동은 대상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사회적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도 악인으로 분류하며 단순히 화를 내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자비는 오히려 그녀의 행동을 강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자신의 악업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이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행위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타인까지 문제에 휘말리게 만들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민수는 학창 시절 그룹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실수를 숨기기 위해 다른 학생들을 비난하고 방해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악업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조기에 인식하고 불필요한 연루를 피하며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유형은 변화의 의지가 없는 악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면서도 개선의 의지가 없거나 책임을 회피한다.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거나 맹목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자신에게 해로울 수 있다. 박지훈은 친구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금전적 부담을 지우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불교에서는 자비심을 유지하되 적절한 거리를 두고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방어적 태도가 아니라 수행의 일환으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다섯 번째 유형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하지만 본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호의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서하늘은 직장에서 친근한 태도를 보이지만 경쟁을 위해 동료를 은밀히 방해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다. 이러한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반복적인 패턴과 결과를 관찰하면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절한 경계와 거리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여섯 번째 유형은 감정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거나 압박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최은서는 이전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하고 협박과 비난으로 업무를 통제하려 했다. 이러한 행동은 대상자의 정신적 안녕과 자신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업무 효율과 조직 문화를 해친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가지되 그들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오히려 악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유형은 사회적 관계를 조작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특정 집단이나 관계에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여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려 한다. 김다은은 친구 모임에서 종종 작은 오해를 확대하여 사람들 사이에 긴장을 조성하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사회적 관계를 왜곡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해치는 방식으로 악행을 반복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유형도 인식하고 필요할 경우 거리를 두어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도록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유형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며 타인을 희생시키는 사람이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반복적인 문제 발생 시 타인을 탓하거나 희생시킨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공동체의 조화와 평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에게는 자비심을 유지하되 행동을 용인하거나 지나친 관용을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악인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사소한 불편이나 갈등을 넘어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장기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패턴과 의도, 피해의 범위를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악인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단순히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 자신의 마음과 삶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조한다. 김민준, 이혜린, 정민수, 서하늘, 최은서, 김다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악인의 유형과 행동 양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일상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우게 된다. 삶을 살면서 악인을 만나게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단순히 화를 내거나 복수하는 대신 지혜롭게 악인을 인식하고 회피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에서 평화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악인을 적절히 피하고 거리 두는 지혜를 강조하셨다. 이는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지키고 불필요한 업을 쌓지 않으며 자비심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다. 첫 번째 원칙은 무의미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악인과의 논쟁은 감정적 소모를 초래하고 때로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예를 들어 김민준과 같이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동료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와 언쟁을 벌이는 것은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정신적 평화와 직장 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악인과의 논쟁은 불필요한 업을 만들 뿐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논쟁 대신 관찰과 거리 두기를 선택한다. 이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악인의 행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전략이다. 두 번째 원칙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악인은 반복적인 패턴과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혜린의 사례를 보면 그녀는 이웃에게 험담을 퍼뜨리고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동을 지속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화를 내거나 맞서 싸우기보다는 물리적, 정신적 거리를 유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비는 무조건적인 친절이나 용서가 아니라 상대와 자신을 동시에 보호하는 균형 잡힌 마음에서 비롯된다. 세 번째 원칙은 자신의 마음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악인과 관계를 지속하거나 그들의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누적되고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박지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친구와 계속 접촉하면 결국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키고 필요할 경우 거리를 두며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수행과 마음의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네 번째 원칙은 상대방의 변화 의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악인의 행동을 단순히 외부적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내적 변화 의지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민수의 사례를 보면 그는 학창 시절 그룹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러한 경우 불교에서는 그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고 적절히 거리를 두며 반복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조심스럽게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역시 신중하고 지혜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 번째 원칙은 행동과 의도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다. 악인의 외적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다. 반복적인 행동 패턴과 그로 인한 피해, 상대방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하늘은 직장에서 친근한 태도를 보이지만 경쟁을 위해 동료를 은밀히 방해하는 행동을 지속했다. 이러한 경우 표면적인 친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며 반복적 패턴과 결과를 통해 본질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분별력을 분별지라 부르며 자비와 함께 수행해야 하는 핵심 덕목으로 강조한다. 여섯 번째 원칙은 불필요한 갈등과 악업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악인과 접촉하면서 분노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은 자신의 업을 증가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해친다. 최은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사나 권위자가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지속한다면 직접적인 반응보다 관찰과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이는 불교적 수행에서 말하는 마음을 지키는 자비이며 자신의 선업과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일곱 번째 원칙은 사회적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악인은 종종 집단 내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사람을 조종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김다은 사례에서 보듯 친구 모임에서 작은 오해를 확대하여 긴장을 조성하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행동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공동체에 악영향을 준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필요할 경우 거리 두기와 신중한 대응을 통해 공동체의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여덟 번째 원칙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지키는 것이다. 악인과의 접촉에서 자신의 선과 가치, 목표를 희생하지 않아야 한다. 악인의 요구나 압박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원칙을 무시하면 단기적 편의를 얻더라도 장기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된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삶과 선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며 악인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키려는 시도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을 가르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악인을 회피하는 과정에서도 자비심과 지혜를 동시에 유지할 것을 강조하신다. 악인을 단순히 미워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들을 관찰하고 자신의 평화를 위해 지혜롭게 대응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수행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며 장기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관계를 보호하고 선업을 유지하는 길이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지만 자비가 곧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악인에게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선택임을 강조하셨다.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분노하거나 복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삶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악업과 고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의 악행을 정당화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니며 자비심과 지혜가 함께 작용하는 현명한 선택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악인의 반복적 행위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 김민준 사례에서 보듯이 그는 직장에서 동료를 조종하고 정보를 조작하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 만약 그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준다면 그는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반복적인 악행이 개인의 업보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비는 악인의 행동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거리를 두며 반복적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로,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악인의 행동에 대해 무조건적인 용서를 시도하면 우리는 분노, 좌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박지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친구가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금전적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무조건 용서한다면 그의 악행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누적된다. 불교적 관점에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며 악인을 인식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세 번째로,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업보와 인과를 고려한 선택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본다. 악인을 맹목적으로 용서하면 그들의 악업이 강화되고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용서를 하지 않고 적절히 경계하거나 거리를 두면 악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업과 부정적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 정민수 사례를 보면 그는 학창 시절 그룹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개선 의지가 없었다. 이러한 경우 그의 행동을 무조건 용서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악업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자비심과 무지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불교에서는 자비심이 단순한 친절이나 동의가 아님을 강조한다. 악인의 행동을 단순히 참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지일 수 있다. 서하늘 사례에서
직장에서 겉으로 친근하지만 은밀하게 동료를 방해하는 경우, 단순한 친절만으로 판단하거나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직장 내 환경을 해칠 수 있다. 지혜로운 자비는 악행을 인식하고 필요할 경우 거리를 두며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포함한다. 5번째로,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타인을 보호하는 의미도 갖는다. 악인의 행동을 용서하면 그들의 피해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확산될 수 있다. 이혜린 사례에서 보듯 그녀가 이웃에게 험담을 퍼뜨리는 행동을 계속할 경우 단순히 그녀를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지혜로운 선택은 그녀의 악행을 인식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공동체와 타인의 안녕을 지키는 불교적 실천이다. 6번째로,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악행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자기보호 전략이다. 최은서 사례에서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반복한 상황을 가정하면 무조건 용서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마음의 분노와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악인을 용서하지 않고 관찰과 거리 두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삶을 보호하도록 가르친다. 이는 단순히 방어적 태도가 아니라 수행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7번째로,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 판단과 지혜의 결과이다. 불교에서는 이상적인 자비와 현실적 상황에서의 자비를 구분한다. 악인의 행동이 반복적이고 개선 의지가 없다면 단순히 마음속에서 용서하려는 시도는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초래한다. 김다은 사례에서 친구 모임에서 갈등을 조장하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행동을 반복할 때 단순한 용서보다는 현실적인 대응과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이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지혜로운 자비의 실천으로 자신의 마음과 관계를 보호하는 핵심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인 평화와 선업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악인을 무조건 용서하면 그들의 행동은 반복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 반면 용서를 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하면 자신의 마음과 삶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선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불교 수행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악인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분노, 두려움, 실망, 불안 등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이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통제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삶을 보호하는 방법을 강조한다. 악인을 마주했을 때의 심리 분석은 단순히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기초가 된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감정은 분노이다. 악인의 반복적 행동이나 의도적 해악을 목격하면 누구나 분노를 느낀다. 김민준 사례를 보면 그는 직장에서 동료를 조종하고 정보를 조작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 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동료들은 분노를 느끼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 분노를 단순히 억누르거나 표출하는 대신 먼저 분노의 원인과 구조를 관찰할 것을 권장한다. 분노가 생기는 이유, 그로 인해 마음과 몸이 받는 영향을 이해하면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지혜로운 대응이 가능해진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자신과 타인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찰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감정은 두려움이다.
악인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피해를 주거나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이혜린 사례에서 그녀는 동네에서 반복적으로 험담을 퍼뜨려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피해자들은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게 된다. 불교적 관점에서 두려움 자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 두려움이 행동을 제약하고 악인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두려움이 생길 때 이를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감정은 실망이다. 우리는 친구, 동료, 가족에게 기대를 갖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하지만 악인의 행동은 이러한 신뢰와 기대를 반복적으로 배신함으로써 실망감을 준다. 정민수 사례를 보면 학창 시절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책임을 회피했으며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행동은 동료와 자신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며 관계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불교에서는 실망을 단순히 부정적 감정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관찰하고 학습의 기회로 삼는 것을 강조한다. 악인의 행동으로 인해 생긴 실망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미래의 반복적 피해를 방지하는 지혜로 전환될 수 있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감정은 혼란과 불안이다. 악인은 행동의 패턴을 숨기거나 교묘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상황을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 서하늘 사례에서 직장에서 친근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경쟁을 위해 동료를 방해하는 행동은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어내고 피해자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유발했다. 불교에서는 혼란과 불안을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으로 인정하되 그에 휘말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명상과 통찰을 실천할 것을 권장한다.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면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은 자책과 자기회의이다. 악인의 행동으로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원인을 돌리거나 더 잘못 대응했다는 자책감을 느낀다. 최은서 사례에서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의 모욕적 발언에 대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책을 지나치게 내면화하지 않고 악인의 행동과 자신의 선택을 분리하여 분석할 것을 가르친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며 악인의 행동은 그들의 책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로 악인을 마주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특징 중 하나는 반복적 관찰과 분석 욕구이다. 우리는 왜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자신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계속 고민하게 된다. 김다은 사례에서 친구 모임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친구를 계속 분석하고 평가하면서도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반복을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으로 인정하되 지혜로운 선택과 실천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분석만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으며 실제 행동과 거리 두기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 일곱 번째로 악인을 마주할 때 심리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다. 악인의 반복적 해악은 피해자의 정신적 에너지와 집중력을 소모시키며 장기적으로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김민준, 이혜린, 정민수 사례에서 보듯 반복적 피해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쌓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피로를 인정하고 명상, 호흡, 마음 챙김 등으로 정화하며 동시에 악인을 인식하고 거리를 두는 실천적 전략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악인을 마주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실제 대응 전략과 연결된다. 감정이 발생하는 이유와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평화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통찰하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악인의 행동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 삶을 보호할 수 있음을 가르치셨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분노, 두려움, 실망, 혼란, 자책, 반복적 분석, 피로 등의 심리적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인정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악인을 마주했을 때 단순히 분노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불교에서는 실천적 방법과 전략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삶을 보호하며 동시에 악인의 악행으로부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강조한다. 이 실천 방법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 두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심리적, 감정적, 사회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안전한 물리적 거리 두기이다. 악인은 반복적이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민준 사례를 보면 그는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이용하거나 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 피해자는 그와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상황을 줄임으로써 그의 행동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안전한 거리 두기는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삶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실천적 전략이다. 두 번째 방법은 심리적 경계 설정이다. 악인의 행동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여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유발한다. 이혜린 사례에서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을 퍼뜨리며 정신적 압박을 가했다. 피해자는 그녀의 행동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심리적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마음속에서 악인을 인식하고 그 행동이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상과 호흡, 마음 챙김을 통해 경계를 확립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심리적 경계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혜로운 대응의 기반이 된다. 세 번째 방법은 정보와 관계 관리이다. 악인은 종종 타인을 이용하거나 오해를 조장하여 갈등을 유발한다. 정민수 사례에서 그는 학창 시절 그룹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실수를 숨기기 위해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고 책임을 전가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악인이 조종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없는 정보 공유를 줄이며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혜로운 선택으로 본다. 네 번째 방법은 행동 패턴 관찰과 기록이다. 악인의 행동은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서하늘 사례에서 그는 직장에서 겉으로 친근하지만 은밀히 동료를 방해하는 행동을 지속했다. 피해자는 그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대응 전략을 계획하고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찰을 통해 감정을 통제하고 불필요한 분노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지혜로운 실천으로 강조한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자신의 선과 가치 유지이다. 악인의 행동에 휘말리면 자신의 원칙이나 선한 행동이 흔들릴 수 있다. 최은서 사례에서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반복한 상사와 마주할 때 피해자는 자신의 원칙을 유지하며 대응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선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선업을 축적하는 핵심이라고 가르친다. 악인의 요구나 압력에 의해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악업에 연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이다. 악인의 행동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다은 사례에서 친구 모임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친구와 맞서면서도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관리하고 공동체 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여 악인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일곱 번째 방법은 심리적 대응 기술이다. 악인을 마주할 때 발생하는 분노, 두려움, 실망, 혼란, 자책 등의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명상, 호흡, 마음챙김, 자기 대화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감정을 객관화하고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민준, 이혜린, 정민수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함으로써 악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된 판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여덟 번째 방법은 반복 피해 예방 전략이다. 악인의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박지훈 사례에서 친구가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금전적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사전에 명확한 경계와 행동 계획을 세워 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사전 계획과 대비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가르친다. 아홉 번째 방법은 악행과 자신을 분리하는 사고이다. 악인의 행동과 자신의 존재, 가치, 감정을 혼동하지 않고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서하늘 사례에서 그의 은밀한 방해 행동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선과 원칙을 유지하며 악행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불교에서는 이를 통해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악인의 영향력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악인을 피하는 실천 방법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삶의 조화를 유지하는 통합적 전략임을 이해해야 한다. 물리적 거리, 심리적 경계, 정보 관리, 행동 관찰, 선과 가치 유지,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 심리적 대응 기술, 반복 피해 예방, 악행과 자신 분리 등 다양한 전략이 결합되어 악인의 악행으로부터 자신과 주변을 보호하는 길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실천적 접근이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선업을 유지하는 수행의 일환임을 강조한다. 일상에서 악인을 피하고 대응하는 실천적 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악인의 행동에 휘말리지 않으며 지속적인 내적 안정과 선업을 쌓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과 장기적 평화 전략이 필수적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위해 명상, 관찰, 분별, 지혜로운 삶의 실천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외부적 환경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첫 번째 전략은 일상적 명상과 마음 관찰이다. 명상은 마음을 정화하고 악인의 행동에 의해 유발되는 분노, 두려움, 실망 등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한다. 김민준 사례에서
직장에서 동료의 부정적 행동으로 인해 분노와 스트레스를 느낀 피해자는 매일 아침 짧게라도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분석하며 외부 자극에 휘말리지 않는 연습을 했다.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감정을 통찰하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핵심 도구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 전략은 마음의 경계 강화이다. 악인의 행동은 반복적이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므로 마음속에서의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이혜린 사례에서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을 퍼뜨리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지만 피해자들은 마음속에서 그녀의 행동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했다. 이는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마음 챙김과 결합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세 번째 전략은 감정의 객관화와 기록이다. 악인을 마주할 때 발생하는 분노, 불안, 혼란, 자책 등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면 감정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정민수 사례에서 학창 시절 반복적 문제 행동으로 인한 실망과 분노를 기록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감정적 반응에 휘말리지 않고 합리적 대응을 할 수 있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기록과 관찰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반복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도록 가르친다. 네 번째 전략은 선과 가치 중심의 사고 유지이다. 악인의 행동에 의해 자신의 원칙이나 가치를 희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하늘 사례에서 직장에서 은밀한 방해를 받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행동을 결정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선한 행동과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 평화를 지키는 방법으로 강조된다. 악인의 영향력에 따라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면 장기적 안정과 평화가 깨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전략은 심리적 회복 루틴 확립이다. 악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장기적으로 누적될 수 있으므로 일상 속에서 심리적 회복을 위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은서 사례에서 직장에서 상사의 모욕적 발언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낀 피해자는 퇴근 후 산책, 호흡 명상, 일기 쓰기 등 회복 루틴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했다. 이는 단기적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전략이다. 여섯 번째 전략은 사회적 지지 체계 활용이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악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 평화 유지에 필수적이다. 김다은 사례에서 친구 모임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친구와 맞서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협력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안정감을 유지했다. 불교에서는 개인의 마음과 공동체의 평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 평화를 확보한다. 일곱 번째 전략은 악행과 자신을 분리하는 통찰이다. 악인의 행동과 자신의 내적 상태를 혼동하지 않고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박지훈 사례에서 친구의 반복적 약속 어김과 금전적 부담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악행과 자신을 분리하는 연습을 지속했다. 이는 악인의 행동에 휘말리지 않고 장기적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방법이다. 여덟 번째 전략은 일상 속 선업 축적과 긍정적 행동 실천이다. 장기적 평화를 위해서는 악인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선업을 쌓고 긍정적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선업을 통해 마음을 강화하고
악인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화를 유지하도록 가르친다. 김민준, 이혜린, 정민수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일상적 선행과 자비 실천을 통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고 악인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졌다. 9번째 전략은 반복 학습과 자기 점검이다. 악인을 피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전략은 한 번의 경험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관찰, 자기 점검, 명상, 감정 분석을 통해 반복 학습함으로써 점차 내적 안정과 지혜를 강화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지속적 자기 점검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장기적 평화를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마지막 전략은 내적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는 것이다. 악인의 존재와 행동은 언제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신의 내적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으면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의 안정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내적 평화가 삶의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며 악인을 피하고 대응하는 모든 전략은 결국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한다. 악인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단순한 이론적 지식을 넘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혜와 수행을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실제 한국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악인을 마주했을 때 어떤 심리적 반응이 발생하고 어떤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김민준이다. 그는 직장에서 동료를 방해하고 정보를 조작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행동을 반복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분노와 실망을 느꼈고 그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말렸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은 먼저 그의 행동과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였다. 분노와 두려움을 인정하고 이를 기록하며 마음을 정리하였다. 이후 안전한 물리적 거리 두기와 심리적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의 행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김민준 사례는 악인의 반복적 행동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관찰, 거리 두기,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두 번째 사례는 이혜린이다. 그녀는 동네에서 험담을 퍼뜨리며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동을 지속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불교적 수행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장기적 평화를 우선시했다. 그들은 그녀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마음속에서 경계를 설정하고 정보와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여 그녀의 영향력이 확산되지 않도록 했다. 이혜린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악인을 피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경계와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이 핵심임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례는 정민수이다. 그는 학창 시절 그룹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가했다. 피해자들은 반복적 실망과 혼란을 경험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은 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기록하며 감정적 반응을 통제하였다. 또한 필요할 경우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물리적 거리와 역할 분담을 조정하였다. 정민수 사례는 행동 패턴 분석과 기록, 반복 피해 예방이 실천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네 번째 사례는 서하늘이다. 그는 직장에서 겉으로 친근하지만 경쟁을 위해 동료를 은밀히 방해하는 행동을 지속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그의 친근한 태도에 속아 대응을 주저했지만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본질을 이해하였다. 이후 자신의 선과 원칙을 유지하며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였다. 서하늘 사례는 행동과 의도 분리, 선과 가치 유지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다섯 번째 사례는 최은서이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반복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분노와 자책을 경험했지만 불교적 마음챙김과 심리적 회복 루틴을 통해 감정을 정화하고 평화를 유지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명상을 활용하여 장기적 평화를 확보하였다. 최은서 사례는 심리적 회복 루틴과 명상, 사회적 지지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여섯 번째 사례는 김다은이다. 친구 모임에서 갈등을 조장하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혼란과 불안을 경험했지만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객관화하며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과 협력하여 상황을 관리하였다. 또한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했다. 김다은 사례는 관찰, 감정 객관화, 사회적 협력, 원칙 유지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악인의 행동과 자신의 마음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악인의 악행에 휘말려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잃는 것은 장기적 평화를 해친다. 둘째,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대응 전략을 계획해야 한다. 셋째, 안전한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고 사회적 지지 체계를 활용하여 악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자신의 선과 가치를 유지하고 감정을 객관화하며 마음 챙김과 명상을 통해 내적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평화를 목표로 삼아 모든 대응과 전략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는 악인을 마주하는 상황이 단순히 외부적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과 마음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기회임을 알 수 있다. 김민준, 이혜린, 정민수, 서하늘, 최은서, 김다은 사례는 각각 다른 유형의 악인과 상황을 보여주지만 공통적으로 불교적 지혜와 마음챙김, 실천적 전략이 장기적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임을 확인시켜준다.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외부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감정을 관리하며 내적 평화를 유지하면서 악인을 효과적으로 피하고 대응할 수 있다.